2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늘 그랬듯이 통장 5개와 도장, 신분증을 꺼내 들고 창구로 걸어갔죠. 그런데 제 통장을 받아든 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뭔가를 급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통장 사이에 그 쪽지를 끼워 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전산 확인할 게 있어서 5분만 기다려주세요.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 부를게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죠. 핸드폰 화면에 비친 반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뒤를 살폈습니다. 거기엔 3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제 조카 정민이의 남편 상훈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숙입니다. 올해 75세죠. 5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전 신곡 초등학교에서만 30년을 근무했어요.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12년이 됐네요. 남편은 7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혼자 신곡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30년째 지켜온 루틴이 있어요.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신곡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거였죠. 통장 정리를 하고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돈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어요. 8시에 샤워를 하고 8시 반에 옷을 갈아입었죠. 집을 나서기 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정민이의 남편 상훈이었죠. 이모님, 오늘 은행 가시죠? 상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결혼한 지 12년, 늘 예의 바르고 친절한 조카 사위였죠. 조카 정민이가 늦게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42에 만난 상훈이가 정민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전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왜 상훈이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은행에 있는 걸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쪽지를 다시 통장 사이에 끼워 넣고 천천히 창구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네, 기다릴게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기 좌석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제 등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뒤적이는 척하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검은 화면에 비친 반사로 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훈이 분명했어요. 제가 아침에 통화했던 그 상훈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그것도 낯선 남자들과 함께.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등에서는 계속 땀이 흘렀어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뭔가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쪽을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빈자리가 생기자 한 남자가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상훈이와 함께 있던 남자 중 한 명이었죠. 제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시선은 계속 제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신문 너머로 저를 감시하는 게 분명했죠.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하나, 둘, 셋. 열을 세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벽시계를 봤어요. 10시 25분. 겨우 5분이 지났는데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정말 제 목숨을 노리는 걸까요? 제 통장에 든 돈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때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상훈이가 전화를 걸어온 것도 이상했죠. 이모님, 오늘 은행 가시죠? 그래, 오늘 정기예금 만기라서 가려고 해. 아, 그러시구나. 정민이가 요즘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했어요. 이모님 뵙고 싶어 하던데. 제 조카 정민이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8개월 전 상훈이가 정민이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했었죠.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조카를 위해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 정민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상훈이가 정민이는 안정이 필요하다며 면회를 막았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정민이를 직접 만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정민이는 좀 어때? 치료는 잘 받고 있고? 네, 이모님 덕분에 잘 받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아파트 정문을 나섰어요. 11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 신곡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 조깅하는 사람들, 30년 동안 봐온 익숙한 풍경이었죠. 은행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가로수를 구경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황금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은행에 도착하니 십시정각이었습니다. 하나은행 신곡지점 자동문이 열리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죠. 은행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종이와 잉크,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평일 오전이라 은행은 꽤 분주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어요. 삐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왔죠. 22번 제 번호였습니다. VIP 창구 쪽 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푹신한 소파가 편안했죠. 옆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고 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대기하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15명 정도가 있었죠. 젊은 직장인, 나이든 할아버지,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은행을 찾은 사람들이었겠죠. 오전 10시 15분, 은행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죠. 평범한 회사원들처럼 보였거든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2명과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 1명. 그들은 제 뒤쪽 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들의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은행에 온 사람 치고는 번호표를 뽑지도 않았고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죠. 그저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특히 캐주얼한 차림에 남자가 낯이 익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려는 순간 제 번호가 호명됐어요. 22번 고객님, 창구로 향하면서도 뒤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죠. 괜한 기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번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최윤아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이 왠지 낯이 익어 보였습니다. 자주 왔던 은행이라 얼굴이 익숙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같은.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 정기예금 만기인데 확인 좀 해주세요. 통장 5개를 건넸습니다. 윤아 씨가 통장을 받아 하나씩 펼쳐보더니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듯 눈이 커졌어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다가 다시 제 얼굴을 봤죠. 그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나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갑자기 모니터 위쪽에 달린 작은 거울을 확인했어요. 그 거울에는 제 뒤쪽 풍경이 비치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때였어요. 유나 씨가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급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글씨를 쓰는 동안 계속 제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메모를 다 쓴 유나 씨가 제 통장 사이에 그 쪽지를 재빨리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산 확인할 게 있어서 5분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창구에서 일어나 다시 대기 좌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직원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 끼워진 하얀 메모지가 보였죠. 손이 떨려서 종이를 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쪽지를 펼쳐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할머니 뒤에 있는 남자들이 할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경찰 부를게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죠. 쪽지를 다시 통장 사이에 넣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검은 화면에 비친 반사를 통해 뒤를 살폈어요. 3명의 남자가 여전히 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가 상훈이었던 겁니다. 제 조카 사위 박상훈,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처음엔 못 알아봤던 거예요. 왜 상훈이가 여기 있는 거죠? 아침에 전화까지 해서 제가 은행 간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상훈이었는데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훈이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죠. 상훈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제 쪽을 은근히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도 제가 돈을 찾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핸드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죠. 이모님,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연기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 상훈이를 봤습니다. 최대한 놀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죠. 어머, 상훈이구나. 여기 웬일이야? 병원에 정민이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모님을 여기서 뵈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우연?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아침에 전화해서 제가 은행 간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상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정민이가 병원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정민이는 병원에 혼자 두고 왔어? 네, 검사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데리러 가려고요. 상훈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제 통장 쪽을 힐끗거렸죠. 마치 통장 안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이모님,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러시구나. 이모님 혹시 상훈이가 말을 멈추고 제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앉아도 될까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상훈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서 불편했습니다. 상훈이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이모님, 사실 정민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역시나였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에 빌려주신 7천만 원은 정말 감사하게 쓰고 있는데 추가 치료가 필요하대요. 항암제가 비싸서. 상훈이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정민이가 아픈 걸까? 아니면 모든 게 거짓말일까? 왜 정민이를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얼마나 필요한데? 약 1억 2천만 원 정도요. 1억 2천만 원? 8개월 전 7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는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기예금 만기로 은행에 온 날 정확히 그 시간에 1억 2천만 원은 좀 많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제가 망설이자 상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죠.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모님, 정민이가 정말 위급해요. 오늘 당장 수술비를 내야 한대요. 이모님, 정기예금 해지하시면. 상훈이가 제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제 정기예금 만기일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아는 것 같았어요. 이모님, 제가 같이 창구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번거로우실 테니까. 상훈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대로 따라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22번 고객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유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상훈이가 본격적으로 제게 압박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 네, 지금 가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상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오려 했지만 유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한 분만 창구 앞으로 와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에요. 상훈이는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마치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창구에 앉자 유나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비상벨을 눌렀어요. 경찰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프로페셔널한 은행원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유나 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살짝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 계좌 거래 내역이 떠 있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제 명의로 신용카드가 10개나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카드들이었죠. 사용 내역을 보니 최근 8개월 동안 소액 결제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대출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10건의 대출이 있었어요. 총 3억 5천만 원 모두 최근 8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담보대출, 신용대출, 심지어 카드론까지.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제 명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할머니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대포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들을 통해 23억이 넘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었죠. 자금 세탁이에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돈들이 할머니 통장을 거쳐간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훈이가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저희가 8개월 전부터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추적했어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함정 수사를 진행 중이었죠. 오늘이 디데이예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유나 씨가 그렇게 긴장했는지, 왜 경찰을 부른다고 했는지. 저 사람들이 할머니 정기예금 2억 8천만 원을 인출하려는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요. 제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훈이와 공범들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하는 게 뻔했죠. 할머니,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절대 저 사람들한테 가지 마세요. 유나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행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복 경찰 8명이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하면서도 재빠르게 상훈이 일당을 포위했습니다. 상훈이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제 쪽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한 경찰이 상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훈 씨, 상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네, 누구세요? 금융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상훈이의 양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은행 안에 울렸어요. 상훈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상훈이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경찰들이 공범 2명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순순히 체포됐죠. 이모님, 오해예요. 전 그냥 이모님 도와드리려고. 상훈이가 제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죠. 거짓말쟁이의 최후였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고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유나 씨가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좀 쉬세요. 유나 씨의 부축을 받으며 VIP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가죽 소파에 앉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조카의 남편이, 제가 조카처럼 아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 그것도 8개월이나 치밀하게 계획해서. 유나 씨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할머니 경찰서로 가셔야 해요. 조사 받으실 게 있어서요. 정민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일 걱정되는 건 정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정민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조카분도 오고 있대요. 경찰이 연락했다고 하네요. 정민이가 온다니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떤 얼굴로 정민이를 봐야 할까요? 정민이의 남편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신곡거리가 지나갔어요. 저 거리 어딘가에서 상훈이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김철수 수사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시죠? 금융감독원 수사관 김철수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철수 수사관은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할머니 재산은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신뢰, 깨어진 가족관계,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벽과 철제 책상, 플라스틱 의자,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충격이 크시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어요. 상훈이의 범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훈 사기 전과 사범입니다. 사기 전과 사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를 저질렀죠. 이번이 5번째예요. 5번째. 그럼 상훈이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정민이와 결혼한 것도,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모두 계획이었을까요? 조카분은 이 사실을 알았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이 신분을 속이고 결혼했어요.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상훈이가 제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 통장과 도장 위치까지 파악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빌려주신 7천만 원도 병원비가 아니었어요. 도박빚이었죠. 도박빚? 정민이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도박빚을 갚은 거였어요. 조카분은 실제로 건강합니다.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정민이가 건강하다니. 하지만 속았다는 배신감은 더 컸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김철수 수사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7년 전 남편분 돌아가신 것도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남편이 왜 나오는 거죠? 박상훈이 당시 병원 직원과 결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진단서 위조와 치료비 과다 청구 의혹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고통받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조작일 수 있다니. 남편분 초기 진단서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속여서 과도한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남편을 살릴 수 있었는데 상훈이 때문에 7년 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에 갔던 날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상훈이가 적극적으로 병원을 소개해주고 의사를 연결해줬던 일. 그 당시 치료비로 8천만 원을 요구했죠. 그 돈도 다 상훈이가 가로챘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돈이었어요. 그 돈이 상훈이 주머니로 들어갔다니. 병원 직원 이모 씨가 자백했습니다. 박상훈과 공모해서 진단서를 조작했다고요. 실제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였는데 위험하다고 속인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죠. 우리 미숙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던 남편. 그런 남편을 상훈이가 죽음으로 내몬 거였어요. 그럼 남편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충분히 치료 가능했습니다. 생존율이 90%가 넘는 초기 단계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의심하지 못했을까? 왜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지 않았을까? 상훈이가 남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법적으로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민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상훈이가 이런 놈인 줄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이모부까지. 정민이의 울음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정민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민아, 일어나. 내가 왜 무릎을 꿇어?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어요. 정민이의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모 상훈이가 이모가 치매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내가 해야 한다고. 난 그 말을 믿었어요. 치매라니. 상훈이가 정민이에게 그런 거짓말까지 했던 거예요. 요즘 이모가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한다고 피해망상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요양원. 상훈이의 최종 목표가 뭐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했던 거겠죠. 이모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런 놈을 집안에 들였어요. 내가 이모부를. 정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속은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죽음까지 이용한 상훈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수사관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상훈은 조직적으로 활동했어요. 오늘 함께 체포된 공범들도 전문 사기꾼들이죠. 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오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순간 박상훈이 할머니를 협박해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도주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폭력을 썼을 겁니다. 실제로 박상훈 차에서 흉기가 발견됐어요. 흉기, 정말 제 목숨까지 노렸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그래도 다행인 건 미리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유나 씨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어쩌면 목숨까지도. 그 직원분이 8개월 전부터 할머니 계좌를 지켜봤대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계속 추적했죠. 8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유나 씨가 저를 지켜줬던 거예요. 경찰서를 나와 정민이와 함께 제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정민이의 손이 계속 떨렸죠. 충격이 너무 컸을 거예요. 12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모 난 정말 바보야. 어떻게 그런 놈을 못 알아봤을까? 정민아,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 나도 못 알아봤는걸. 정민이가 차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 그동안 상훈이가 이모 욕을 많이 했어요. 돈만 아는 구두쇠라고 가족도 안 챙긴다고.
난 그 말을 믿었어요. 이간질,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죠. 가족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파고드는. 심지어 이모가 날 무시한다고, 조카 취급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민이와 사이가 멀어졌던 거였어요. 상훈이가 의도적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죠. 이모가 치매기가 있다는 거짓말도 했어요. 요즘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한다고 피해망상이 심하다고. 그래서 이모 재산을 내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민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정민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이모부가 진짜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이야? 상훈이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경찰이 재조사한대.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런 놈을 집안에 들였어요. 내가 이모부를. 정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이모 나 용서하지 마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민아, 내가 왜 용서를 구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니야, 내가 상훈이를 데려왔잖아요. 내가 결혼했잖아요. 정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정민아, 우리가 뭐냐? 가족이잖아.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이모와 조카야. 이런 일로 우리 사이가 깨질 것 같아? 이모, 오히려 내가 더 큰 피해자야. 12년을 속고 산 거잖아.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정민이 엄마인 제 여동생 미자와 함께 셋이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 추운 겨울 이불 한 장으로 셋이 덮고 잤던 기억. 라면 하나를 끓여서 나눠 먹던 기억. 이모 기억나요? 우리 어릴 때 라면 하나 끓여놓고 셋이 나눠 먹던 거. 그럼 기억하지? 넌 항상 면발을 양보했잖아. 이모가 공부해야 한다고 더 먹으라고 했지. 너도 배고팠을 텐데. 그 시절 우리는 서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상훈이가 나타나고부터였죠. 이모,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 그러자. 매주 한 번은 꼭 만나자. 이모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정민이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들마저 캐나다에 있으니 저도 외로웠죠. 정민아, 이제 상훈이랑은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은 포기하고 그냥 깨끗이 헤어지려고요.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이모, 나 당분간 이모 집에 있어도 돼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그날 밤 오랜만에 정민이와 같은 방에서 잤어요. 어릴 때처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모, 은행 직원이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걸 다 알아챘을까? 그러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유나 씨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내일 다시 은행에 가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생명의 은인이잖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어두웠던 방이 은은하게 밝아졌죠. 마치 우리 가족의 관계처럼 어둠을 거쳐 다시 빛을 찾은 것처럼. 다음 날 오후 정민이와 함께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유나 씨를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갔죠. 백화점에서 산 작은 지갑과 감사 편지를 들고. 어머 할머니, 어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유나 씨가 밝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제의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편안해 보였죠. 유나 씨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지만 유나 씨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선물은 정말 괜찮아요. 그때 유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잠시 따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정민이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유나 씨가 문을 닫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할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시죠? 응, 낯이 있긴 한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30년 전 신곡 초등학교 2학년 3반 신곡 초등학교 제가 교사로 있던 학교였어요. 30년 전이면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죠.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은 39, 40살이 됐을 텐데. 최윤아예요.
할머니가 담임이셨어요. 최윤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고 마른 아이, 늘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으로 나가던 아이. 유나 정말 내가 가르쳤던 그 유나야? 네, 할머니. 아니, 선생님. 눈물이 났어요. 그 작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제 앞에 있다니, 그것도 저를 구해준 은인으로.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유나가 그때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3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가 IMF 때 실직하고 어머니가 암 투병하시던 때였어요.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죠. 급식비는커녕 공책 살 돈도 없었어요. 기억났어요. 유나 어머니가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병원비를 마련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선생님이 1년 동안 몰래 도와주셨잖아요. 급식비도 대신 내주시고 학용품도 사주시고 심지어 학원비까지. 그건 사실 그때 제 월급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나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점심시간에 혼자 운동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알아요. 선생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죠. 자존심 상할까봐.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셨는지. 유나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노트였죠. 이거 보세요. 그때 선생님이 써주신 편지예요. 종이가 누렇게 변한 편지였어요. 제 글씨가 맞았죠. 젊었을 때의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유나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선생님이 믿는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내게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힘내자. 그 편지를 쓰던 날이 떠올랐어요. 유나가 너무 힘들어해서 뭐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죠. 글씨를 쓰면서도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이 편지 덕분에 버텼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었죠. 선생님이 믿어준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정민이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모,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30년 전 제자가 이모를 구한 거야? 유나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유나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어머니가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유나가 얼마나 울었는지. 선생님이 사흘 내내 장례식장에 계셨잖아요. 밤새 저희 아버지랑 같이 조문객 맞으시고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했더라? 유나야, 이제부터 선생님이 엄마다. 언제든 찾아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아세요? 엄마를 잃고 절망했던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때가 생생히 떠올랐어요. 유나가 엄마 영정 사진을 안고 통곡하던 모습, 14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대학은 어떻게? 선생님이 장학재단에 추천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덕분에 대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죠. 맞아요. 제가 아는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부탁했었죠. 성적은 우수한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고 꼭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기억이 나요.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 지점에 발령받았죠. 처음 선생님을 뵐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못 알아보시는데 먼저 말하기가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선생님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올 거라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실은 8개월 전부터 선생님을 지켜봤어요. 계좌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걸 발견하고 8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유나가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남아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CCTV를 확인하고 박상훈이 수상하다는 걸 알아낸 건 3달 전이에요.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섣불리 알려드렸다가 박상훈이 눈치채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윤아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8개월 동안의 조사 기록이었죠.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거래 내역 분석표 의심스러운 패턴들. 매일 밤 집에 가서도 선생님 계좌를 확인했어요. 혹시 또 이상한 거래가 있나 싶어서 주말에도 나와서 확인하고 윤아야, 그렇게까지. 선생님은 제 은인이에요. 은인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30년 전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정민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이모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온 거야. 윤아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7살쯤 된 예쁜 여자아이였죠. 제 딸이에요. 이름은 은지. 선생님 은혜의 은자를 따서 지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올게요. 선생님을 할머니라고 가르쳤거든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호칭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손녀가 생긴 것 같았죠.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는 저를 지켜주다니. 선생님,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예요. 상훈이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이 더 많았어요. 정민이와의 화해, 윤아와의 재회,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은 거죠. 30년 전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저를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친절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인생극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극장이었습니다.